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닌 이래로 구사한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한 민주주의 종류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의 민주주의는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이렇게 이런 레닌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중葉막스 시대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어디를 막론하고 선거권이 유상계급에 협소하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계급의 대표가 의회에 진출하여 사회주의자들이 그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레닌은 이것을 맹렬히 공격했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정권의 수립을 철저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의회 민주주의는 더욱 발달하여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마저 의회에 대거 진출했고 서구 제국에서 노동당, 사회당 정권이 여러 차례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계속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자유선거가 보장되었어도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부르주아 독재이며 오직 공산당 정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겁니다. 이러한 입장의 예외가 1970년 초에 대두한 유로 커뮤니즘이었으나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레닌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지적한 민주주의, 두 번째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입니다. 막스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었는데 그 생애에 단 한 번 엥겔스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라는 말을 막스가 이 말을 사용했답니다. 자, 레닌, 스탈린에 이르러 이 용어는 대대적으로 강조되게 됩니다.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를 지칭합니다. 이것이 다른 일면에서는 자본적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더불어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민주주의는 소비에트 민주주의입니다. 레닌은 10월 혁명 후 수립된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을 이렇게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 이 평이죠. 병사 소비에트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 더욱 강조됩니다. 소련은 이것을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라고 격찬했고 제2차 대전 직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언급한 것이 네 번째 민주주의는 신민주주의입니다. 자, 중국의 모택동이 신민주주의 언급했죠. 1940년 모택동이 그의 책 1939년에 쓴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이라는 책과 1940년 신민주주의론에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적 기초로서 이것을 재창한 후 식민지 혁명에 정식으로 널리 보편화된 것입니다. 신민주주의죠. 모택동의 중국 혁명 전략은 두 단계로 형성되었습니다. 즉 그에 있어서 제1단계는 외래 제국주의의 지배와 국내 봉건적 지배를 전복시키기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입니다. 이 혁명은 구미에서처럼 부르주아 독재를 수립하려는 낡은 일반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이며 이 혁명은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 반동분자에 대해서는
몇 개의 혁명 정권이 연합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수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한 혁명 계급들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 지도하의 통일전선에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 독재는 이 계급들의 통일전선의 독재가 됩니다. 이상 혁명적 계급에는 노동계급, 농민, 민족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가 포함됩니다. 이제 제1단계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그것이 국민 경제 발전에 유익할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독재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대기업의 국가 소유,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가 신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단계는 신민주주의 혁명이 끝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입니다. 그래야 이거는 신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준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필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중공형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모택동의 혁명 전략에 대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이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민주주의를 볼까요? 그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2차 대전 후 소련에서 동구와 아시아 공산당 국가들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소련의 지위와 동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을 이데올로기상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하위에 두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인민민주주의의 초기 이론의 특징은 첫 번째, 공산당 지도하에 통일전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정권의 성격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도 부르주아 독재도 아닌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 셋째, 경제체제는 소형의 사유재산이 존속하고 있는 한편 대기업은 국유화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아니라는 것. 넷째, 복수정당이 존재하고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 노동계급은 의회민주주의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지배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의 존재는 명목뿐이며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는 일당체제라는 겁니다. 둘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은 사실상 공산당의 독재라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며 따라서 비민주적입니다. 셋째, 공산당의 승리를 받지 않고서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므로 선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넷째, 법률은 정치사회제도의 기초가 아니며 그 자체로서는 윤리적 가치가 없고 오직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인민민주주의에서는 인권이 형식상 보장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난폭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이론은 동구와 아시아에서 공산당의 지배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상의 초기 이론은 인민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주의에 필요한 조건을 창설하는 일에서 공산당의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모택동은 소련에서 인민민주주의 이론이 나오자 이것을
자기의 신민주주의와 일치시키고 혁명적 재계급의 연합 독재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바꾸어 정식화했던 것입니다. 전후 공산당 국가에 대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로 선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이 말은 1918년 로자 룩셈부르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체할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레닌식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처음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1961년 소련의 반스탈린적 공산주의자인 로이 메드베데프가 소련에서 복수정당제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 용어를 소련 공산주의 내에서의 상대적 부정, 비판의 심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1976년 6월 25차 당대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련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침범을 당하고 있다는 서방 민주 국가들의 비난에 대해 소련의 민주주의를 변호하는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로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1977년 10월에 채택된 소련의 신헌법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구가하는 규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 중공,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당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정권은 인민을 위한 정권이며 여기서는 선거는 가장 민주적이요. 그건 100%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완전 100%죠.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일체의 계급적 착취가 없으며 인민들은 실업, 빈곤, 노후생활 등의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국내와 사회주의 진영 내의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정법판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공산당 일당의 지배체제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공산당 독재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단 소련만은 그 단계를 지나 전 인민의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사회활동, 인간의 사상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 즉 당의 물샐 틈 없는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위에 사회는 미숙련 노동자와 농민 등의 대중과 당 관료, 기술자, 전문가, 경영자 등의 엘리트층으로 갈라져 있으며 이들 간의 소득의 차는 현격하고 엘리트층은 허다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주권 평등도 허언에 불과합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련의 무력 진압이 있었죠. 헝가리는 1956년,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입니다. 또 올라온군의 캄보디아 점령 1978년, 또 1979년에 있었던 중공군의 월남 침공 등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주의 국가 상호 간의 평등이 없음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구 제국에서는 소련식 체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즉 상대적 부정, 비판의 심볼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1960년대 이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민족 민주주의. 소련에서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민족 민주주의, 일곱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1960년 12월 모스크바 성명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이 모스크바 성명서는 81개 공산당 노동당 대표자 대회의 성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제2차 대전 후 제국주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족적 독립을 획득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국들을
소련 세력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후르츠초프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 성명에 의하면 이 나라들은 후진성을 일수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길로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택해야 하며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나라로서 성명은 민족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국가의 성격은 첫째, 정치 경제적 독립을 수호하고 제국주의 국가와의 군사 블록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둘째,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자본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셋째, 독재적 전제적 통치 방식을 배격하고 인민들에게 광범한 민주적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농지개혁과 그 밖의 사회적 변혁을 실시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민족민주주의 국가란 요컨대 대외적으로는 반서방 친소적 노선을 걷는 비동맹국이요,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요소를 일수하기 위하여 즉 민주혁명,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공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주의 정책 기초는 전민족 민주세력, 즉 노동자, 농민, 민족 자본주의의 진보층, 민족 인텔리겐자의 폭넓은 계층의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민족 민주주의는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고 노동계급이 지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민민주주의와는 이론상 다릅니다. 바로 인민민주주의 이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버마, 알제리아, 시리아, 수단, 리비아, 탄자니아, 소말리아, 기니아 등이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대산업의 국유화, 경제의 계획화, 국가 통제, 서방 자본의 규제를 단행해 왔기 때문에 장차 용이하게 인민민주주의로 전환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민족민주주의 국가론이 1961년에도 소련 공산당 강령에서도 제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족민주주의를 소련이 자국 외교를 위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로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중소의 이데올로기 분쟁 때문에 민족민주주의는 흐지부지 되었고 1986년 3월에 채택된 심판당 강령에서는 민족민주주의라는 말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민족민주주의의 전략이 소련의 제3세계 정책으로부터 후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민주주의는 민족민주전선입니다. 북한의 경우이죠. 북한의 대남 공작 당국은 85년 7월 27일 종래의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 미민전으로 바꾸고 8월 8일 이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자주화선언을 발표하고 최대의 악의와 선동적 의도로 한국을 비방했습니다. 민민전의 투쟁 노선은 철두철미 반한 반미주의로 일관되었습니다. 선언은 한국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과거 만주국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제멋대로 설정한 전제로부터 오늘 한국 민중이 나아갈 길은 민족해방이라고 투쟁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에서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투쟁에서의 타격 대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과 그리고 국내의 매판 자본과 반동 관료배, 친미분자 등의 4대 매국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미 자주화 투쟁의 후진 세력으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중소상공인, 지성인, 애국적 군인,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후진 민중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중이란 꼭 그들이 말하는 인민의 대체어이며 반미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선언은 좌주와 투쟁에서의 결정적 역량은 노동계급이요, 농민은 그 미돈 동맹자로, 청년 학생들은 투쟁의 주력 부대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이념으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내세웁니다. 북한이 굳이 민주전선의 명칭을 채택한 것은 한국에서 과거 1세기 동안 고조되어 온 민족주의의 전통과 그간 남한에서 제기되어 온 민주화의 요구에 편승하여 이것을 역용하려는 전술적 의도에서였음은 물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소련식 민주주의 전략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민주전선의 전략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하고 그 지도하에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김일성의 소위 남조선 혁명론의 방법이 표면상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민민전이 내세운 10개 항의 당면 강령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란 용어는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민민주주의니 김일성이니 사회주의니 인민인지 심지어는 혁명이라는 말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령은 시종일관 민족자주와 반미투쟁의 선동에다가 모든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내세운 민족과 민주의 의미를 레닌 스탈린식, 김일성식의 반민족주의적,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공산주의 전략 개념에다가 엄밀하게 부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론을 가급적이면 한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 방식으로서 설명하려고 시도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경계하고 있는 비공산주의자들까지도 통일전선에 포섭하기 위한 전술상의 고려 때문입니다. 여기서 민주는 한국에 대한 절대 부정 공격의 심볼인 동시에 김일성의 통일 노선에 대한 절대 긍정, 옹호의 심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홉째 민주주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 민주주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 한편 대내적으로는 봉건지주의 지배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혁명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설명해 왔습니다. 이때의 민주주의 혁명이란 봉건적 지주, 소작인의 사회 경제관계를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토지혁명은 토지를 사회주의화,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없는 농민에게 사적 소유로 분배한다고 해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규정합니다. 막스주의의 공식에 의하면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여 봉건제도를 전복하는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요, 그 다음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의 연원은 코민테른 초기에 식민지 반식민지 혁명 전략에까지 소급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정식화한 것은 모택동의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였습니다. 그는 중국혁명에서 혁명의 대상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라고 하고 현 단계의 중국혁명의 성격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까닭은 지주계급의 토지를 농민 소유로 만들며 동시에 민족 반역자의 대기업이 아닌 일본 자본주의 기업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중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특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구미 제국의 역사에 나타난 민주주의 혁명과는 크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이 혁명은
부르주아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혁명적 재계급의 통일전선의 독재를 수립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 이런 중국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신민주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혁명이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사회는 이런 혁명을 통해야만 비로소 사회주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반제 반봉건적 혁명 민주주의 노선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정한 것은 1928년 12월 10일 코민테른이 채택한 이른바 12월 태제에서였습니다. 12월 태제는 당시 조선공산당의 해체 명령인 동시에 당 재건 노선의 지침 하달이었던 겁니다. 이에 의하면 조선혁명의 목표는 제국주의의 타도와 봉건적 토지관계의 혁명적 변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조선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민족혁명운동에 계급적 성격을 부여하여 이것을 타협으로 기울어지는 민족개량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 바로 이러한 방침 그대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제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바로 모택동의 이론의 복사 축소판이었던 겁니다. 1946년 9월 김일성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당장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기 우리의 당면 과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택동은 완전히 모방하고 본딴 겁니다. 김일성이가. 예. 그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면 물론입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습니다. 서구라파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한 그의 말의 핵심은 서구식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이므로 식민지적 예속의 길이 된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그는 공산당 식민주의 즉 일당 독재, 1인 독재 이외에는 결코 다른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는 남한이 추구한 그것과는 판일뿐만 아니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적어도 초기에는 모택동과는 달리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의 단계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적 단계라는 것을 일반에게는 일체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그 민주주의는 남한에 대한 절대적 긍정 공격의 심볼로서 대중을 조작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